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조금 이슈별로 살펴보면 우리 헤지 펀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별도로 더 자세하게 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헤지 펀드하고 장외 파생 상품 그리고 그림자 금융에 관해서 이번 학기 중에 할 거예요. 그다음에 환율 제도도 이게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 자유와 대채무 외환보유 관리 이것도 대단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별도의 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민간 부분 책임 분담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리고 IMF 등 국제기구 개편도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뭐 이렇게 IMF를 개편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미국의 반대로 이건 못합니다, 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강의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기준과 개발 이행도 이건 상당히 테크니컬하고 실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행에 들어가서 이게 BCBS의 은행 감독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고 싶으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G20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 주제별로 아주 개괄적인 것만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헤지 펀드가 47년도에 처음 미국에서 출범했다고 그러지만 초기에는 사실은 헤지 펀드 규모도 몰랐고 누가 헤지 펀드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금융 위기 때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약간 이렇게 이제 그 세간의 주목을 받다가 다시 또 사라지고. 근데 이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기관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94년도, 90년도에 들어가서 헤지 펀드가 매년 한 20% 내지 40%씩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가 촉발되기 그 전에 아주 거의 한 1조 9천억까지 그렇게 큰 규모로 큽니다. 99년도에는 다시 이제 뭐 LTCM도 망하고 이렇게 가지고 5천억 달러로 많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헤지 펀드가 위기의 원인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특히 미 의회가 나서서 이제 주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 G7도 헤지 펀드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서 주로 헤지 펀드를 어떻게 그 정보를 공개하고 헤지 펀드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이 헤지 펀드와 관련해서 오프쇼어 센터, 역외 금융 센터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는데 개독은 이 헤지 펀드에 대해서 뭐 강력히 규제해야 된다. 뭐 헤지 펀드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모 펀드로서 방관할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제도권 금융회사와 같이 그렇게 강하게 직접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특히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이제 그 앞장서고 대부분의 신흥시장국들이 그걸 지지하는 입장이었죠. 한국도 사실은 뭐 이 헤지 펀드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한국은 IMF 자금을 받는 입장으로서 이런데 큰 목소리를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었고 선진국들이 초기에는 상당히 직접 규제에 동의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이 선진국들 입장이 많이 완화돼 가지고 간접 규제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지 펀드가 항상 나쁜 것만이 아니다. 헤지 펀드라는 게 이 환율이나 금리가 왜곡되어 있는 통화, 그 국가를 이제 공격해서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그런 순기능이 있다. 헤지 펀드가 아니면 못한다,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런 자의적으로 경제 운용을 하는 국가들에 대한 하나의 외부적인 이 경계, 또 외부적인 하나의 시정장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에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도 금융권만 발전해서는 안 되고 제도 금융권 밖에서도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금융시장 발전이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해서 직접 규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논거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규제라는 것은 결국은 헤지 펀드도 뭐 제도권 금융회사 같이 이 처음 설립할 때 정부에 등록하고 인가를 받는 또는 허가를 받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금융회사가 이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업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무소를 본점을 둬야 되고 뭐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을
적어도 갖춰야 되고 또 이제 리스크 관리 이 조직은 어떻게 만들고 또 정부하고 채널은 어떻게 하고 이런 그 최소한도 영업 요건이 있어요. 그 영업 요건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자본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충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미니멈 캐피탈 리콰이어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컨트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주어지는데 이런 걸 헤지펀드에도 다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규제 불가능하다. 왜? 헤지펀드가 주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만들고 옵쇼 센터에 본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옵쇼 센터 자체가 행정력이 없는 조그마한 그런 섬나라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헤지펀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그럼 헤지펀드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그 규제를 받는 헤지펀드와 규제를 안 받는 헤지펀드를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텍스 헤븐 등 OFC에 대한 기술적인 통제가 어렵고 또 거기에 있는 소지한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권을 헤지펀드가 활동하는 뉴욕 감독 당국이 가질 거냐, 그다음 버뮤다 가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대 논거를 제시하는 거죠. 이거 다 규제가 직접 규제는 안 됐어요. 간접 규제, 그 대신 헤지펀드를 직접 규제할 게 아니고 헤지펀드가 누군가하고 거래한다. 뭐 JP 모간하고 한다든지 골만삭스하고 한다든지 헤지펀드는 항상 뒤에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투자 결정이나 이런 것들만 하지 뒤에 그 후선 작업은 다 프라임 브로커리지한테 위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은행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또 은행이 그 과정에서 돈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그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은행 등을 통해서 규제를 하자. 근데 헤지펀드하고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JP 모간에 대해서는 헤지펀드하고의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리스크 가중치를 높인다든지 또 헤지펀드하고 거래할 때는 이러이러한 어떤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페이 어텐션을 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더 강한 그 레귤레이션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독기관도 헤지펀드하고 전혀 거래 관계가 없는 은행보다는 헤지펀드하고 거래 관계가 있는 은행은 더 세밀히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강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헤지펀드 공격 사례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구도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보면 알 거예요. 이게 이제 홍콩을 공격했을 때인데 좀 더 자세한 사례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대강 구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준 내용이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홍콩 공격 사례에 대해서 뭐 당시 홍콩이 직접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헤지펀드를 대응하는 것은 홍콩 그 정부 당국의 시장 개입이기 때문에 이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홍콩 당국이 위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제 월가의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러나 어떤 형태든지 이 헤지펀드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네 통화 시스템을 지켜낸 게 그거는 잘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성공 사례로 그렇게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영국의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처음 헤지펀드가 우리가 이 대중들의 시선과 관심 속으로 나온 거예요. 이 중심에 조지 소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이렇게 헤지펀드들의 투자 행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었는데 이때 이제 결국은 그 파운드 공격에 의해서 영국이 ERM을 탈퇴하고 파운드를 대폭 평가절하하고 IMF 구제금융을 받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헤지펀드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거기서 헤지펀드가 사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헤지펀드 사례는 아니지만 베어링 그룹의 이제 싱가포르에 나와 있던 딜러, 채권 딜러,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배팅을 해가지고 이게 베어링이 $1에 네덜란드 ING 은행에 넘어가는
이 베어링이 당시에 아마 역사가 한 200년 된 역사를 가진 은행인데 이 파생 상품의 위험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파생 상품을 이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가지고 가고 이제 그 리스크를 많이 쌓았는데 이게 내부 컨트롤이 안 됐던 거예요. 닉 니슨이라는 친구가 오퍼레이션도 자기가 하고 영업 결과 보고서도 지가 만들고 또 그 내부 컨트롤이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고베 지진 이후에 이제 미국 국제 선물에 투자했다 그게 계속 하종가를 치니까 계속 더블로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거의 휴지가 돼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200년 된 역사가 된 은행을 망하게 만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게 이렇게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LTCM 사태 여러분들한테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강의 자료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돼요. 국제환율제도도 이게 참 답이 없어요. 제일 사실 좋은 거는 우리가 브레튼 우즈 초기에 그 고정환율제도, $1를 기축통화로 한 소위 금본위제도 또는 금환본위제도 이게 뭐 환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에 패거돼가지고 고정환율로 돼 있기 때문에 기업도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면 되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이 소위 미국이 더 이상 금환본위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이 국제 환율 제도에 있어서 갓파더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이런 이제 변동환율제, 뭐 고정환율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 왜곡도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환율이 왜곡되다 보니까 국제수지 흑자가 이제 많이 적자가 많이 나는데도 그걸 제대로 가격 기능에 의해서 조정을 못하고 또 흑자가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틈새를 헤지펀드들이 공격하고 또 우리 적자가 많이 나면서도 결국 이제 자본 자유화된 상황에서 국제 자본 유동이 원활하니까 그것을 메꾸고 대외 채무가 늘어나고 단기 채무가 늘어나고 이게 전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멕시코 사태 또 이제 아시아 이 외환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해서 이제 환율 제도에 대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제 제고가 됐고 또 하나 99년 1월에 이제 유로화가 당시에 성공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리저널 FX 레짐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이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환율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율 제도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없어요. 컨센서스 빌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는 무성했지만 결국 큰 이 결론은 내지 못했다. 그래서 2000년 4월에 IMF가 이제 결국은 모든 사람들한테 만족시키는 그런 답을 내는 거예요. 모든 가맹국 또는 상황에 적합한 소위 싱글 FX 레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국이 어떤 거시경제 정책을 하든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IMF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정책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판단하고 또 정책 공고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G20 재무장관회의가 이제 2000년 7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내가 그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진국과 이제 개도국 간에 소위 투 코너 솔루션이냐 그렇잖아 미들 그라운드 솔루션도 가능한 거냐 이런 이제 논쟁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투 코너 솔루션 나중에 배울 겁니다. 확실한 고정환율제냐 확실한 변동환율제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이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것이 선진국의 주장이고 그러나 이제 이 미들 그라운드 솔루션은 그거는 뭐 외환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기축통화국이나 그런 나라는 가능하지만 이 개도국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필요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자본 자유화에 대해서도 이제 주로 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선진 자본 시장국들 이런 데가 이제 자본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를 하죠.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선진국의 자본들이 개도국으로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본 자유화를
상당히 서포트를 하고 또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또 이제 대부분의 신흥시장국들은 선진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본 자유화, 시장 개방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서로 양측의 수요와 필요성이 만나서 자본 자유화가 이제 많이 진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본 자유화가 이렇게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외채를 많이 들여오고 특히 단기 외채를 많이 들여와서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자본 자유화가 항상 100% 선이 아니다. 이런 컨센서스가 또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본 자유화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자본 자유화도 소위 orderly and well sequenced manner로 해야 된다. 순차적이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FSF의 자본 이동 작업반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몇 가지 이 자본 이동에 관한 그런 지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자본 자유화냐? 그리고 만약에 자본 통제가 필요할 때 그 자본 통제가 과연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자본 소위 외채 도입과 관련해서 그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기초적인 어떤 그런 원칙들이 여기서 이제 합의가 돼서 발표가 됩니다. 결국 문제는 이 자본 자유화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건전성 규제 방안을 갖춰 가지고 질서 있고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단기 차입부터 먼저 할 게 아니고 외국인 직접 투자와 같은 그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는 그런 자금부터 먼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차관을 도입하되 그것도 장기 차관을 먼저 도입하고 그다음에 단기 차본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순차적인 오더리한 그런 이제 매너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그 자유와 자본 이동에 따라서 국가가 어떤 종합적인 그 내셔널 발란스 시트를 관리를 해야 된다. 자기 것만 할 게 아니고 공공 부분, 또 은행, 또 비은행, 연기금 같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국가가 이 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를 맞을 이때까지 이 국가 차원의 부채 관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억 불의 단기외채 만기 연장을 할 때 누가 무슨 통화로 얼마만큼의 외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소위 데트 파일, 데트 프로파일이 없었던 거죠. 그걸 만드는데 이 재경부에서 그 재경부 직원들 또 한국은행 직원들 또 연구소 중 한 50명이 한 달 동안 밤을 새워서 만든 거예요. 그래야 이걸 누가 대주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어떤 형태의 한국에 대한 은행에 대한 대출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돼야 그다음에 리스트럭처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우리도 이제 그런 조직이나 이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졌다. 그래서 신흥시장국의 채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99년 6월에 G7 재무장관 회의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채무를 중심으로 차입하라. 그다음에 국내 채권 시장을 개발해서 가능하면 외채를 줄여라. 그리고 차입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기 차입을 늘리지 말고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둬라. 뭐 이런 이제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국채를 구조조정할 때, 리스트럭처링할 때 그걸 쉽게 하기 위한 어떤 집단 행동 조항 같은 걸 넣어라. 이런 쭉 원칙들이 여기서 발표가 되고 그리고 외환 보유고 관련해서도 FSF가 이제 자본 이동 작업반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외환 보유고를 정부는 자본 이동에 따른 외환 보유고 관리를 강화해야 되고 뭐 채권 시장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 적정 외환 보유고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 지표도 발표하고 또 외채에 관한 대취약성 지표도 이런 것도 발표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이제 IMF가 회원국하고 연례 협의할 때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PSI는 이제 얘기했듯이 소위 그 베일아웃 한다 그래요. 위기가 났을 때 원금을
떼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어떤 형태로든지 챙겨서 나가는 거, 이거 베일아웃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책임을 일부 분담하게 만드는 걸 베일인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베일아웃 했는데 이제 그 민간 채권자들도 일부 책임을 분담시켜야 된다. 그래서 베일인 하는 그런 정책이 논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 채무 재조정 제도라는 이제 그런 하나의 메커니즘,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자 하는 제안이 IMF 수석 부총재였던 당시 앤 크루거가 이제 제안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기업이 유동성 위험에 처해서 만약에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기업이 만약에 돈이 없어 부도나게 되면 부도가 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파산. 근데 바로 파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 절차가 있어. 먼저 이 돈이 기업이 없으면 그 돈을 빌려준 이제 채권단 은행이 이 1차적으로는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이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양측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 봐서는 자기네들이 어떠한 조건으로 이 채무를 재조정해주면 자기네들이 이 기업을 살려서 나중에 다 갚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이 계획을 제출하고, 이제 금융회사로서는 자기네들이 양보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고 그 이상은 못하겠다. 그런 이제 그 계획을 내면 그걸 법원이 판단해서 그러면 이것이 회생 가능한 기업이냐 회생 불가능한 기업이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회생 가능하다,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회생 가능하다면 이제 채권자하고 협의를 붙여가지고 소위 채권을 재조정해 주는 거죠. 채무를 재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탕감도 해주고 만기도 연장해주고 또 금리도 내려주고. 그 대신 이제 여러 가지 또 구조조정을 요구하겠죠. 은행은 쓸데없는 인원을 잘라내고 또 뭐 이 수익성이 없는 공장은 팔고 뭐 이런 이제 구조조정 정책을 해가지고 맞으면 이게 회생 쪽으로 가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고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파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법정관리라는 하나의 그 법원의 판단을 이제 얻게 되는데, 국가가 외환위기에 갔을 때 그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채권자 그룹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한국 정부가 우리가 이만큼의 빚이 있는데 이걸 좀 재조정해달라 해가지고 채권자 그룹에 제안을 하면, 채권자들 중에서 이제 이 한국의 이 지분, 투자 지분, 여신 지분이 많은 그 거액 채권자들 중심으로 채권단 협의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채권단 협의회하고 한국 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했던 뉴욕 협상인데, 물론 거기에는 중간에 변호사들이 끼는 거죠. 그 변호사들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그 협의가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기를 얼마큼 연장해주고 이자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연장을 받았죠. 이자는 더 높게 해주고 대신 만기를 연장해가지고 그 단기 유동성 위기를 벗어났는데, 이 와중에서 이게 이제 잘 협의가 안 되면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가면 그 나라의 신용도는 계속 떨어지고 돈은 더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면 위기가 점점 이볼빙 되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나라, 옆에 있는 나라로도 취약한 나라로 전이가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하나 어떤 나라가 그런 외채 위기에 처할 때 그런 기업의 이 소위 부실 기업 그 구조조정 시스템과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거를 IMF 헌장에다가 만들자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어떤 그런 중재 역할을 IMF가 나서서 하자.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제안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이제 채권자들 책임을 묻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는 만약에 그게 구조조정이 잘 안 되면 IMF가 중재를 해가지고 채권자들의 채무를 일부 탕감시킨다든지, 그 해역하단다 그래요. 머리가 많이 길었는데 잘라내는 거예요. 말끔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 이걸 IMF가 들고 나왔고 그 뒤에 미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오닐 장관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대표티로서 이 회의를 계속 참여를 했고,
우리로서는 이제 IMF 외환위기 12월 말에 은행의 단기 외채 200억 불을 만기 연장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그 당시에 가장 가깝게 겪은 게 우리고, 그걸 대변할 수 있는 게 이 한국의 대표티였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발표하고 우리 보고서도 제시하고,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장관이 바뀌더라고. 원일 장관이 바뀌었어요. 바뀌거나 조금 있었더니 월가에서 뭐 여러 가지 반대들 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2001년 11월에 이게 처음 논의가 시작해가지고 2002년 11월 약 1년 반 동안 뭐 회의도 많이 했고, 이게 이제 뭐 관련 당사자들 해서 월가의 대표들하고도 회의하고 뭐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미국이 이제 입장을 바꾸면서 결국은 이게 제도화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에 앤크루거 부총재도 떠나고 결국 IMF가 공식적으로 이 논의를 중단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 초기부터 많이 참여를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기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제대로 도입이 안 됐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남유럽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그리스 채무를 조정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고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리스 이 국채 위기가 포르투갈로 전이되고, 그다음 스페인으로 전이되고, 이태리까지 전이돼가지고 그래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 필요성과 또 이해 당사자인 어떤 국제 채권단 월가의 이해가 상당히 배치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이게 제대로 말끔하게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더라면 이번 유럽 재정위기 때 적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집단 행동 조항을 넣자고 이제 미국이 대안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존 테일러 미 재무 국제 담당 차관이 한국이 이제 그간의 SDRM 지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설득하러 이제 서울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결국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데 이게 또 이제 우리 그 당시에 하나의 정책적으로는 미국의 또 미 재무상의 협조를 받아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 아메리칸 디벨롭먼트 뱅크 미주 개발은행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한 20년 동안 우리가 가입을 추진해 왔는데 계속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하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IDB에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입하면 전 세계 국제 개발은행에 다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이제 이 지원과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감안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도 이 캑스라는 조항을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소위 당사자 행동규범 코드 오브 컨덕트를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지금은 IIF 국제금융위원회 국제금융협회에서 이 문제를 이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개편, IMF 체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IMF의 이제 최근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IMF 자체 캐퍼시티 문제예요. IMF가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항상 위기가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정리하는데 이 역할을 거기에만 이렇게 이제 하느냐. 그건 그만큼 IMF가 선제적으로 일 디텍트하고 그 해당국을 가서 정책적으로 바인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는 겁니다. IMF가 우리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해서 한국의 그 위기가 발등까지 떨어졌던
1999년 10월, 우리는 11월 말에 이제 IMF 갔는데 10월에 홍콩에서 IMF 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외신들이 이제 가서 한국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물론 거기서 뭐 한국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 정도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위기 사후수습 정도의 역할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그 설립 목적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IMF의 미션이다. 이게 역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위기가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옛날 남미 위기 때만 해도 IMF 혼자 들어가서 해결했어요. 브라질 위기, 멕시코 위기, 아르헨티나 위기. 근데 우리 이번에 그 아시아 외환위기 때만 해도 IMF 재원으로서 부족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의 IMF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SRF라는 그런 제도, 자금 지원 제도를 만들고 또 IMF 혼자 안 되니까 월드뱅크, ADB 같이 묶어서 들어오고 또 이제 그 세컨드 디펜스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일본, G7 국가들이 커미트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IMF 그 패키지가 500억 불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세컨드 디펜스 라인은 발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디펜스 라인이 이 IMF 자금 210억 불, 그 다음에 월드뱅크 100억 불, 그리고 ADB 40억 불, 이렇게 350억 불이 되는 거예요. 350억 불만 이 발동이 됐고, 세컨드 디펜스 라인은 혹시라도 모를 때 선진국들이 한국에 지원하겠다는 그 구두 약속이었는데 그건 발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퍼시티에 더해서 리소스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문제예요. 이 거버넌스 문제는 계속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초기에 IMF가 출범할 때는 이 아시아를 비롯한 소위 신흥시장국들의 경제 규모라는 게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쿼타, IMF에서는 이제 그 지분을 쿼타라고 그럽니다. 쿼타 지분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들면서 이 신흥시장국들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쿼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신흥시장국이 쿼터를 더 주려면 기왕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쿼터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간에 이제 쿼터 조정을 위한 국제회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니까 중국 같은 데서 계속 지금 이제 자기 쿼터를 늘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도 이제 IMF 그 외환위기 사태 이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력에 맞는 우리 세계 15위권의 경제력에 맞는 그런 쿼터는 아니다. 그래서 이 IMF가 지금도 아직도 그 G7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이 리드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IMF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위 리지티머시가 부족하다는 거죠. 정당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그나마 어느 정도는 잘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편해서 개선 보완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세계은행과의 뭐 역할도 지금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자.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당시에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 IMF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감독 기구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제안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키를 쥐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머저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IMF의 헌장을 바꾸거나 또는 IMF의 회원국을 늘리거나 아주 또 자본금을 늘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85% 슈퍼 머저리티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17.5%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사실상의 IMF 비토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미국은 사실은 IMF가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관리하고 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봉부대다. IMF를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이해하고 이게 예리하게 맞닥뜨리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번 글로벌 위기에도 IMF 개혁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냥 현상 유지하고 조금 미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기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어떤 여러분들이 정부가 정책을 하거나 감독기구가 감독을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통계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다. 그래서 이게 지금 12개 코어 프린시플이 컴펜디움으로 작성돼 가지고 편람으로 지금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언제든지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나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럼 이걸 각 국별로 이행하는 여부를 이제 점검하는 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스쿠고 하나는 FSAP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기준 및 실행 규범의 이행 상황 보고서 이건 IMF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 Financial Sector Assessment 프로그램은 IMF와 월드뱅크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기준이 있고 한국은 이거를 다 받았어요. 한국은 자발적으로 이걸 받았습니다. 물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 도입했던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뭐 기업 거버넌스에 관해서 뭐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재벌 회장들이 뒤에서 커튼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뭐 사실상 이사제도 이런 것들을 다 도입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벌써 한 17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제도는 도입됐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실제는 과거 형태로 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하나의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다. 예, 이 평가는 우리 최혜진이 한번 읽어봐요. 월뱅크, ROSC, FSSA도 개도국만을 대상으로 시행. 아시아 위기 발생 10여 년 만에 2008년 선진국에서 대규모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 결국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NIFA 논의는 절반이 성공했다. 예, 이게 오늘 강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또 대형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